morning. 안녕하십니까? 저를 오늘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에 저희가 소개를 했다시피 저희가 위기를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 세션을 통해서는 좀 더 이 낙천적인 미래 전망에 대해서 조망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거대한 기회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계로 하여금 노력을 해서 함께 구독자와 또 비즈니스 모델에 입각한 다양한 기회를 현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함께 돌파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현재 어떤 현황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을 보게 되면 더 야심찬 목표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더 많은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매년 결국에는 좀 더 이 모든 디지털을 이런 공인된 유료 발행 부수로 증가시킴으로써 함께 도달률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좀 더 부가가치와 입각을 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프랑스에서 저희가 진행한 결과입니다. 지난 10년간 르몽드 그룹에서는 계속적인 증가세를 경험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꽤 빠르게 성장세를 달성해 왔습니다.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래프 수치를 보시면 더 다른 어떤 보수적인 성향의 신문보다도 최근 동향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30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달성했는데요. 몇 년 전만 보더라도 르몽드 그룹은 한 15년 전, 즉 2015년도를 보게 되면 르몽드에서는 일간지 24만 부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관련된 저희가 유료 발행수를 보게 되면 앞으로는 60만 부를 달성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두 개의 경쟁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 피가로라는 언론사입니다. 보시다시피 10년 전에는 선도적인 프랑스 시장의 언론 매체였습니다. 30만 부가 넘는 부수가 매일같이 판매가 되었죠. 그런데 지난 10년간 계속적으로 디지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 뉴스룸에 대한 영향을 강화해 나가면서 여기에 간극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서 경쟁사를 결국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따라잡을 수 있었죠. 프랑스의 경우는 또 다른 경쟁사가 있습니다. 웨스트, 즉 우에스트 프랑스라고 하는 언론 매체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서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 매체로서 70만 부를 매일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발행 부수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우에스트 프랑스를 결국엔 올해 말까지 더 따라잡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녹록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더 확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발행 부수를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몇 가지 항목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드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르몽드 그룹 자체가 이 프랑스 시장에 있어서의 좀 더 이 독점권을 갖고 더 나은 증가세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하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통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뭐 두 개 혹은 더 다양한 어떤 선도적인 언론 매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에 적합한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진행한 투자인데요. 2010년부터 진행한 투자 부문입니다. 결국에는 뉴스룸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노후화된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언론 매체들이 결국에는 이 투자를 함께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르몽드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0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노력을 통해서 이 저널리스트로 하여금 주요한 막대한 투자를 이 에디토리얼 부분에 매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뉴스페이퍼 말고도 또 두 개의 좀 제공 서비스가 있는데요. 프리사라고 하는 스페인 언론 매체가 있고 또 저희는 프랑스 기반의 또 경쟁사가 있습니다만 저널리스트로 하여금 어떤 부분에 좀 더 입각을 해서 매진을 할지에 대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에디터리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나가면서 여기에 굉장히 사려 깊은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쉽진 않았죠. 하지만 매년 투자를 뉴스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010년부터 310명에 달하는 저널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60명에 달하는 저널리스트들이 함께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쟁점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저널리스트로 하여금 더 많은 어떤 도달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더 폭넓은 범위 그리고 더 폭넓은 주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저널리스트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유료 구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널리스트로 하여금 각각의 스토리를 더 커버, 즉 취재를 하고 더 다양한 내용들을 취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컨텐츠에 대한 매일 생성권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매일 저희가 생성하는 컨텐츠는 한 건에서 혹은 10건까지 저널리스트당 오디오, 비디오 혹은 인쇄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긴 합니다만 디지털 툴을 통해서 결국에는 24시간 내내 각각의 스토리를 생성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기 스토리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구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역시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저널리스트가 매일 또 매년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른 포맷에 투자해야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매거진의 경우는 2011년도에 출범한 매거진인데요. 엠리 매그라는 이 매거진 굉장히 성공 사례를 거둔 다양한 이력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인쇄물, 프린트에 대한 향후, 미래에 대한 것도 조망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유료 발행 인쇄물을 좀 더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거에는 30%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 몇 년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디지털을 통해서 또 새로운 구독자를 유치하고 있는 만큼 이제 인쇄물만으로는 저희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픽에 대한 범위를 더 증가시키는 거죠. 두 가지 주제를 다룬 툴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친밀성인데요. 코로나19 시국을 보게 되면 구독자 그리고 다양한 이 뉴스를 접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이슈에 많이 매진했습니다.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폭력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있어서는 구독자로 하여금 더 많은 유료 구독자를 유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환경적 요건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구독자 입장에서의 무엇을 좀 더 선호하는 주제가 있는지, 어떻게 유료 구독자를 더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주제를 주목해야 합니다. 부모들 그리고 10대 청소년들과 같이 다양한 타겟층을 통해 또 성공적인 저희가 진행한 섹션 사례들도 있는데요. 이런 친밀감을 조성하게 되면
그래서 구독자 입장에서도 디지털 툴을 통해서 접속하게 되면 먼저 추후에 이 구독자들이 더 많이 구독을 하고 예컨대 정치, 국제, 경제, 뉴스와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대상으로 보게 되면 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구독자에 대한 참여율이 굉장히 현저히 작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뉴스 섹션을 통해서 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구독을 하고 읽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댓글과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어떤 페이스북 계정 같은 데에 코멘트를 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합니다. 뉴스룸에 대한 이 비용 그리고 관련된 연봉 모든 관련된 비출 즉 지출이 뉴스룸에서 프랑스에서는 진행되는데 고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인력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도 상당하죠. 관련된 수익액을 보게 되면 디지털 부분에서는 지난 몇 년간 굉장히 큰 성장세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6년 혹은 2027년을 보게 되면 디지털의 구독자로부터 이루어진 수익액이 결국은 뉴스룸의 비용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의미는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각각의 인쇄물을 이제는 좀 더 줄이거나 중단하고 어떤 경우에는 디지털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10년과 20년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뉴스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비용을 보게 되면 특히 디지털에서 생성되는 것 비용과 비교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더 차세대의 좀 더 구독자들에 대한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더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알고리즘 기반의 뉴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차세대에 관련된 구독자들에 대한 도달률을 우리가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모델, 즉 비즈니스 모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성을 구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의 구독자들을 대상을 통해서 각각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세대 구독자들이 뉴스 스탠드나 또는 이 구독자형으로 함께 뉴스에 접하게 될 텐데 각각의 이 타겟층을 대상으로 해서 혹은 18세 또는 20세 미만의 타겟층부터 잘 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해당 층과 가치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처음부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좀 더 빈번하게 이런 차세대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특히 X 플랫폼, 스냅샷, 유튜브, 틱톡 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각각의 플랫폼에 관련된 또는 매일 5건에서 7건에 달하는 스토리를 개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르몽드 그룹에서의 생성하는 컨텐츠에 더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해당 구독자들 층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구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50% 이상의 구독자들이 디지털 구독자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거의 40세 미만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컨텐츠에 대한 더 실현화를 가속화하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진행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지금 제가 달성한 수치인데요. 구독자와 팔로우의 수치를 개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팔로워들도 있고요. 물론 무료 구독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냅샷 보겠습니다. 약 140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의 10대 청소년들이 저희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팔로잉하고 있는 거죠. 매일같이 구독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약 30만 명에 달하는 차세대들이 스냅샷에서 저희를 팔로잉하고 있습니다. 1일 기준이죠. 5년 전만 보더라도 이 해당 타겟층이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구독 비중에서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이런 승리 전략을 통해서 또 앞으로 컨텐츠의 생성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또 새로운 어떤 저널리스트를 채용을 하고
또 에디토리얼 부분에 있어서 신규 저널리스트를 채용함으로써 AI 기술이 아닌 저널리스트를 더 채용함으로써 가능케 되었던 성공 사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5년, 10년간에도 이런 성공 궤도가 이어질 것을 예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이브 취재권인데요. 이런 주요 이 격변의 시기에서도 이런 무료 라이브 커버리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진행하는 구독자 20% 정도가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굉장히 생산성 있는 컨텐츠 결과물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무료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여러 가지 공공의 장에서 이 논쟁의 거리가 있긴 합니다. 무료로 진행한다는 것은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저희가 진행하는 승리 전략으로서 라이브 취재권에도 매진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또 전략을 통해서 차세 대칭을 유입하는 전략들이 있는데요. 1일 기준으로 600만 명에 달하는 방문자 수가 있고요. 또 1일 기준으로 각각의 속보를 보도함으로써 다양한 영상을 개진해서 성공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튜브나 또는 페이스북의 바이럴 효과를 증진합니다. 또 인스타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널리즘에 대한 다양한 비디오, 영상을 전담하는 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매진합니다. 다음으로 플랫폼도 역시 성공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차세대 저널리스트로 하여금 페이스캠을 통해서 관련 스토리, 그래서 저희 업계 입장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나 이 내용들이 있는지를 함께 보도하는 스냅샷을 또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더 전략적 부분을 통해 구독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이죠. 오디오도 빼놓을 수 없는 컨텐츠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시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프랑스에서는 니치 마켓이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신념은 20에서 35세에 해당 층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맷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저희가 데일리 쇼를 통해서 르 몽드에서 진행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선도적인 브로드캐스트, 즉 뉴스 팟캐스트를 프랑스에서 진행하는 것도 진행합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8명으로 이루어지는 팀원들이 전담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수익성 있는 모델로서 또 광고 효과 때문에 수익성 있고요. 또 역시 무료로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저희가 더 많은 구독자를 유입하는 데 도달하는 데 중요한 사례입니다. 더 많은 구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3년 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다른 외국어에 대한 관련된 기사 개진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2년 전에 이제 영어로 르몽드지를 서비스하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프랑스어로 물론 기사가 작성이 되지만 이것이 나중에 영어로 번역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르몽드 앱에 들어가시면 이 영어 서비스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영어로 기사가 번역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서비스가 가능했던 것은 AI 덕분입니다. 하지만 AI가 전적으로 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뉴스룸에 대한 투자를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에디션에서 이 스토리를 발간을 하게 되면 이것이 물론 AI로 번역이 되고요.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작업이 아니라 전문 번역가를 끼고 이 기사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에 영어 버전으로 나가게 됩니다. 10명 정도 영어 구사가 자유로운 번역사를 끼고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최종 검토를 거친 이 번역본이 영어 르몽드로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AI 도움을 받아서 물론 우리가 이 대량 번역이 이제 가능해진 것은 있죠. 짧은 시간에 이런 대량 기사가 번역이 가능해졌는데요. 결국에 이 스토리를 최종적으로 발간이 되는 것은 AI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검토를 한번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프랑스어 가는 구독자뿐만 아니라 영어 구독자에게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저희가 M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뉴스레터 역시 영어로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레터가 20개 이상의 국가에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년 전에 25,000부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로컬 에디션의 형태로 계속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그 20개 국가 내에 이제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독자들은 고품질의 어떤 사진이라든지 또 괜찮은 잡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를 늘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이러한 발전과 성장은 저희 혼자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엄격한 선별을 거친 파트너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시장에 있어서 많은 주자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히 고른 우리 파트너는 바로 HBO입니다. 그래서 르몽드와 HBO 맥스를 결합한 구독 프로그램, 구독 플랜을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디지털 구독자 시장은 뭐 스포티파이라든지 주로 이제 오디오 서비스, 음악 서비스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HBO, 뭐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등등이 있고 이제 별로 주자가 많지 않은데요. 우리는 더 많은 독자에게 가닿고 싶었기 때문에 HBO Max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스포티파이와의 파트너십도 시작했습니다. 스포티파이 구독자들이 르몽드 구독자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런 구독 플랜을 선택을 하면 스포티파이도 들을 수 있고 르몽드도 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눈을 넓혀서요. 또 지금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기존의 미디어들 프레스와도 파트너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욕타임스와의 이제 교차 구독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차 옵션을 통해서 서로가 더 많은 구독자에게 가닿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우리가 경쟁만 하는 사이가 아니라 이런 옵션을 통해서 훌륭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형태는 사실 많은 뉴미디어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많은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기존의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협력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또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메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냅챗 같은 그런 플랫폼도 있고요. 또 그 파트너십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여기 파트너십의 형태가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뭐 라이선싱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맨 위에 보면 최소 보장 수익 MG 모델로 또 스냅챗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 공유 계약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뉴스룸에 우리가 투자를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신뢰가 미디어에서는 가장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대형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기존에 누려오던 이 신뢰성을 여전히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진행한 지도 이제 5년이 넘었는데요. 이런 파트너십에서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슈가 바로 AI입니다. 많은 컨퍼런스에서 AI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익히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 중에서도 분명 기회라는 것이 있고 저는 그래서 낙관적인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AI는 사실 이미 많은 미디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펄렉시스라고 하는 프루프리더기 규정기가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요. 타이틀을 골라준다든지 통계를 작성을 해서 기사를 추천해 준다든지 또 뉴스 브리핑이라든지 오디오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결국 AI에서 생성형 AI로 발전을 해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접근은 어때야 하는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을 정의하고 테스트 후에 기술을 구축한 후에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2023년에 윤리도덕위원회에서 독립위원회인데요. 이 윤리도덕위원회에서 AI 헌장을 채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무엇을 허용할 것이고 무엇을 금지할 것인가를 정의 내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전적으로 AI 기반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뉴스룸에서 AI를 가지고 툴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지 AI만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AI를 활용해서 더 효과적인 혹은 더 다량의 뉴스를 생성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대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영어 에디션의 예를 들어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우리가 AI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것이 AI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컨텐츠를 항상 마킹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원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구독자가 컨텐츠에 이제 돈을 내고 우리의 기사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구독자가 신뢰성을 가지고 르몽드에서만 접할 수 있는 그런 익스클루시브 기사를 읽는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원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영어로 서비스하는 르몽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르몽드지 프랑스어 기사가 전부 이제 서비스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또 나오기도 하고요. 번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만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전문 번역사를 끼고 최종적으로 컨텐츠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단계의 번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AI, 디플리라든지 다른 AI 툴을 사용해서 번역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검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디오 버전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저희가 론칭을 한 서비스이고요. 텍스트 보이스 서비스이죠. 그리고 전체 완청률이 61%에 달합니다.
이 오디오 서비스는 뭐 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차 운전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이죠. AI가 없이는 물론 이런 빠른 전환 서비스가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구독자에게 가닿을 수 있는 거대한 장점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AI를 이렇게 보조수단으로, 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예이고요. 그래서 스토리를 작성할 때 이제 에디팅 기능을 보조해주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AI가 전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든지 뭐 인터뷰 전사라든지 이런 서비스에도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제는 저널리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AI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유료화를 위해서 저희가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기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컨텐츠에 과금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 AI 툴, AI 플랫폼과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첫 번째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컨텐츠에 대한 액세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유료와 무료화를 어디까지 어떻게 바운더리를 정할 것인가가 일단 중요할 텐데요. 이들이 기사를 처리할 때 물론 이 플랫폼에서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레퍼런스를 먼저 설정해 놓고 이제 서비스 작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컨텐츠를 이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이 AI 툴을 통해서 컨텐츠를 서비스하게 되거나 뭐 다른 작업을 하게 될 때 이 출처가 르몽드로 레퍼런스 백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픈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과금화를 진행을 하려고 있는데요. 디스커버를 통해서 유입되는 것보다 50%가 더 높고요. 그리고 20% 페이스북과 비교해서는 20%가 더 유입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챗GPT를 통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뭐 르몽드 기사가 레퍼런스로 인용이 되는 것이죠. 그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더 수익이 창출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라든지 기타 이제 수익 창출에 있어서는 이들과 조금 더 세세한 협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5월에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르몽드에서 우리의 앱 내에서 쉽게 이런 퍼플렉시티나 GPT나 이런 오픈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르몽드 컨텐츠가 이제 이런 퍼플렉시티나 GPT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서 제공이 되는 것인데요. 굉장히 효과적인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것은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료 구독자 확보 측면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구축 측면에서 AI가 놀라운 기회인 것은 맞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AI로 저널리즘을 완전히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 프레임워크,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 도덕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상황에 의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AI 혁명을 통해서 우리 이 르몽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리면 73%가 이제 주주 몫이고 나머지는 우리 이제 직원의 몫이 상황인데요. 결국 이것이 완벽한 영리 모델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비영리 모델도 섞여 있는 그런 공공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성격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볼까요? 이성철 한국일보 대표님과 함께 방금 기조 발표를 해주신 루이 드레피스 CEO와의 대담 순서입니다. AI에 관해서 언론사 CEO 입장에서 굉장히 낙관적인 관점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널리스트를 더 많이 채용했다라는 부분도 저는 현장에 있는 기자 입장에서 좀 인상이 깊었고요. 또 영거 오디언스를 위한 스트래터지 이런 부분도 저는 많이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일보도 지금 개인 기자가 유튜브를 방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디지털과 AI를 활용해서 그 구독자들을 많이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 대표님과 드레피 CEO가 어떤 얘기를 나누실지, 또 이제 그 판을 짜는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방금 전 소개받은 한국일보 발행인과 편집인을 맡고 있는 이성철 사장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또 품격 높은 이 컨퍼런스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 우리 기조 연설을 해주신 프랑스 르몽드의 루이 드레피스 CEO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 사회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디지털 전환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한 성과를 거둔 부분, 그리고 특히 이 뉴스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젊은 독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과 또 시도들을 한 것이 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나중에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A와 언론과 AI의 공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AI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가급적이면 제가 질문을 하고 우리 드레피스 CEO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 전환도 그렇고 AI 전환도 그렇고 모든 언론사들이 많은 이제 실험과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서 어떤 작지만 이 성공의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시도만 하고 또 좌절이 되고 또 시도해보고 좌절이 되고 이런 뭐 그러한 반복은 불가피합니다만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은 그러한 성과가 작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또 조직의 성공 DNA로 만들어져서 추가적인 노력들, 시도들, 성공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아주 좋은 그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르몽드에서 이 AI 시도와 관련해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 또 이것은 정말로 자랑할 만한 성공 경험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의 성공 사례가 AI 기반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번역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자 대부분적으로 르몽드 그룹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툴이라는 것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의 유통이 결국에는 어떤 추가적인 별도 비용 없이도 번역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있죠. AI로 하여금 더 많은 구독자를 유입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글로벌 시장을 보면 추가적인 수익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폭넓은 이 구독자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특히 영어권에 대한 국가를 빼놓을 수 없겠죠. 디지털 구독자를 더 유입하기 위해서는 특히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또는 굉장히 작은 비중이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시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그 규모가 처음엔 작고 비용이 작다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차세대층을 대상해서 말씀드리면 관련된 포맷이 있습니다. 또 이들이 지향하는 포맷이 있죠. 비디오나 또는 모션 디자인과 같은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영상을 더 나은 편집 기술을 통해서 적합하게 생성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생성하는 이 규모가 적긴 합니다만 AI를 통해서 컨텐츠 생성률을 높이는 것도 미래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프린트 미디어 언론에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아카이브 시스템입니다. 지난 80년간 봤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인쇄물에 대한 것이 발전이 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르몽드 그룹의 역사를 보게 되면 특히 하나의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완전히 여기에 관련된 굉장히 모험적인 흥미로운 이야기들, 알고리즘 기반의 내용들의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검색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AI 기반으로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는 총 3가지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모든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선호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더 이 성공 사례를 통해서 더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적절하게 또 활용을 하고 더 많은 폭넓은 도달률을 달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AI 툴들을 뉴스룸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자들이 그 필요성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AI에 대한 약간 저항,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은 혹시 없었는지요? 혹은 저희 회사에도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거부감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장벽 같은 건 좀 느끼게 됩니다. 혹시 르몽드는 어땠는지 그리고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물론 저널리스트의 소수 정도가 AI를 적응하고 활용하는 추세가 있긴 했었습니다.
스카다 맥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랬는데요. 그런데 대다수의 저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AI 활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빈번히 있죠. 저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결국 AI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이 에디팅 기술을 보게 되면 저널리스트에 대한 역량을 다 AI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적절한 장비를 활용을 해서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 15년간 제가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뢰성 기반의 좀 더 미래로 저희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결국엔 뉴스룸에 대한 이 배포, 유통 절차에서도 약 25%의 수익원이 결국에는 해당 딜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이 수익원을 보게 되면 더 많은 산출물을 기여하게 됩니다. 오픈 AI를 통해서 또는 이 모델 자체에 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풋 역량이 되겠죠. 그런데 아웃풋 특히 르몽드 그룹에서의 진행하는 산출물에 대한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저널리스트마다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5% 정도의 저희가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긴밀한 파트너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더 수익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신뢰성을 갖고 향후 업계에서 이들에 대한 역량과 업무가 최대한 안정적인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AI 이용에 대한 이제 기본 원칙이 AI는 어쨌든 어디까지나 도구이고 콘텐츠는 사람이 만든다라는 이제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디시플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러한 원칙이 작동되기 위한 아까 몇 가지 뭐 위원회 같은 말씀도 하셨는데 그 뭐랄까요 그 원칙이 지켜지기 위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기자들의 양심과 윤리성 이거에 맡기고 계시는 건지 그 내부 통제 체계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So far, 네,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뉴스룸 내에서 물론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독자 수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어느 부분에는 구독자가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지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때는 이제 구독자 수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늘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뉴스룸을 기준으로 프랑스에서 여전히 이 뉴스룸에 대한 투자를 놓지 않고 있는 그런 언론사, 몇 안 되는 언론사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직원이 바로 제2의 주주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물론 너무나 뭐 가이드라인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를 물론 단속을 해야겠지만 어떻게 이 AI를 준수하고 또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리스크가 커질 것인가를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모든 영역에서 다 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우리 드레피스 CEO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AI의 관점에서 한 3년 후 혹은 5년 후 혹은 10년 후 뉴스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시는 모습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막연한가요? No. It's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뉴스룸의 중요성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우리는 3년 후에 10에서 10% 정도 더 저널리스트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영상 작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AI가 물론 더 많이 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를 활용해서 또 많은 익스클루시브 기사를 쏟아낼 겁니다. 그래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더 많은 저널리스트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양의 기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르몽드 같은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결국 기사를 쓰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저널리스트를, 로봇이 아니라 더 많은 저널리스트를 고용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 년 전, 10년 전에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뉴스룸에 더 많은 투자를 결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발표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더 이 발전이 안 된 부분에 투자를 더 해서 뉴스룸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더 많은 기사가 구독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집중을 했고요. 결국 기술을 이용해서 더 많은 구독자에게 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투자 방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같을 것이고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죠.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많은 영역에서 AI가 진행이 되면은 예컨대 법률 시장에서는 변호사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닐까? 뭐 교사들도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도 뭐 그러한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대형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AI는 그 현장에 직접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떤 권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는 AI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결국 사람의 역할이고 사람 기자의 역할이고 그런 점에서 사람 기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는 이 르몽드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는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아까 마지막 부분에 여러 그 퍼플렉시티 또 아까 오픈 AI도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여러 그 빅테크 업체들과의 협업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결국 이제 언론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컨텐츠 자산들을 일부는 그쪽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 그 가격을 어떻게 가치를 어떻게 매길 거에 대한 아마 협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얘기들이 좀 있으신지요? 그리고 어떤 원칙을 견지하셨는지요? the first principle. 네, 첫 번째 원칙은 이 플랫폼과 이제 딜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컨텐츠를 이제 어쨌든 넘겨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이 LLM이 이 훔쳐온 데이터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납득을 시켜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딜에 사인을 할 때 이 업계가 이 서로 이제 승인받지 않은 훔쳐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들여서 이제 딜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늑장을 부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 기회의 창은 닫혀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하되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픈 AI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 2023년 10월에 이제 어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오픈 AI에 관련된 그런 컨퍼런스였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Q&A 시간이 왔고요. 뭐 질문이 있느냐, 청중에게 이제 질문이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죠. 저 르몽드 그룹의 루이 드레피스인데요. 제가 해야 될 일은 결국 미디어 대표로서 자금을 확보해야 하고 뉴스룸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자금이라는 것은 당신들 같은 기업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자금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제공할 데이터로부터 당신들이 그 돈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 데이터는 결국 저널리스트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관점을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과 딜을 할 때 사실 다른 플랫폼보다 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LLM 플랫폼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쌓인 이 딜에 임하게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계약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런 플랫폼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협상이 잘 되신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걱정은 없으신가요? 나중에 프랑스의 독자들이 르몽드 뉴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한테 기사를 물어보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과 공포심 같은 건 혹시 없으십니까? 저희 파트너십 딜에 따르면요. 풀 액세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해서 얻는 기사에 대해서는 완전한 액세스가 안 되도록 저희가 딜을 해놨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자를 이렇게 리밋으로 설정을 해서 우리 기사를 그 이상은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 정도 하나의 한 줄 정도 기사를 이제 검색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체 만자 정도의 기사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료 구독자가 되어야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검색을 했을 때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만자의 기사를 5,000자로 줄여서 예를 들어서 이런 브리프 버전을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여전히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브리프는 구글이나 트위터, X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얼마든지 무료 버전으로 접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한 줄의 기사, 오픈 AI를 통해서 제공되는 이 한 줄의 기사는 결국 티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르몽드로 와서 구독을 해라. 유료로 구독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티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챗GPT의
챗 GPT가 이 프랑스 10대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많은 이제 레퍼런스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구독자에게 닿는 것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 스토리가 한 줄로 제공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 새로운 툴을 통해서 이들을 우리 쪽으로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계속 강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한국일보도 우리 AI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문서 요약이라든가 또 제목을 추출한다든가 맞춤법 검사라든가 또 해시태그 생성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대화형 검색 또 맞춤형 검색 또 여러 가지 퍼즐 게임을 개발한다든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AI 이용에 관한 우리 언론사 내부의 이용 준칙, 가이드라인, 윤리 규범을 아마 개별 언론사로는 저희가 최초로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AI하고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은 저희 언론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언론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언론계가 AI와 관련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결국 크게 보면은 뉴스룸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하루빨리 이 AI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무관심 때문이든 혹은 재정적인 문제이든 이 AI 활용과 도입에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그런 언론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좀 이 AI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여건이 안 돼 우리 김효재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과거 CMA 구축을 이제 언론재단이 지원을 해주셨던 것처럼 혹시 AI를 개별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언론사가 있다면 그것을 좀 재단 같은 곳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셨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AI를 활용한다고 할 때 계속 나왔습니다만 어느 업무에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한 내부 통제 프로세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희 좀 조금 전에 느레피스 CEO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이 언론사들이 대형 생성형 AI 업체들과 협상을 할 때 혹은 대화를 하고 협업을 할 때 우리의 컨텐츠 자산 가치를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또 어느 정도까지의 활용을 허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짧은 대담이었습니다만 우리 르몽드의 경험이 많은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한국의 이 동료 언론인들한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로징 멘트. I would say that 글쎄요. 이 저널리즘에 저는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업계와 그 업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또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 우리 저널리스트들이 더 많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독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스토리를 읽고 싶어 하고 어떤 플랫폼, 어떤 형태를 또 우리가 도입을 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저널리즘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중심은 저널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중심입니다. 들어주시 감사드리고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